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3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일단 박수 먼저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죠. 정말 대단한 업적인 것 같습니다. 한국 문학의 쾌거이자 한강 작가 개인의 쾌거이고 또 번역의 쾌거인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왜 자꾸 번역을 들먹거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셨지만 하지만 본질은 결국엔 한강 작가의 글이 좋아서 책이 좋아서 아닙니까? 한강 작가의 접근법이 남다르고 문장이 탁월하고 나아가 책이 좋아서 노벨 문학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 것인데, 아니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었을 때 봉준호의 쾌거, 한국 영화의 쾌거라 했지 번역가 달시파켓 덕분이다. 땡큐 달시파켓 뭐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가 채끝 짜파구리를 채끝 램동이라고 번역을 해준 끝에 우리가 오스카를 탔다.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한림원에서 수상 배경으로 가장 먼저 소년이 온다를 언급했죠.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왜 소년이 온다를 언급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제 인생 책이거든요. 이 새끼 그새 또 시류에 편승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이 새끼가. 아닙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한참 전부터 소개팅이나 뭐 이런 자리에서 롤린스 씨는 무슨 책 좋아하세요? 인생 영화 같은 인생책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라식 수술 받은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콧잔등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저는 해마다 5월이 찾아오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꺼내 읽습니다. 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긴 지가 찾아보니 10년이나 됐네요. 이제는 뭐 너도 나도 한강 작가의 소설책을 읽게 됐으니까 예전만큼 강한 임팩트를 남길 수는 없게 됐지만 그나저나 찾아보니? 뭘 찾아봐? 뭐 찾아봤어? 제가 뭐 솔직하게 예전에는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쇼츠와 릴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느라 독서할 시간이 없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생구라죠. 그냥 좀 책이랑 많이 멀어지게 됐어요. 제가 의지박약이라서 그런지. 소년이 온다는 한창 책 많이 읽을 때 접한 소설이긴 한데 우연히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네이버 선정 1호 파워블로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동진 영화평론가인데 그분 블로그를 지금까지도 쭉 구독해오고 있는데 그때 한창 이동진 평론가께서 독서 팟캐스트를 운영 중이셨어요. 거기서 소년이 온다를 다룬 거예요. 그게 벌써 한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 작가 이름이 한강?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채식주의자? 이거 영화로도 나왔잖아. 참고로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채식주의자가 CGV의 한해선과 재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책이 훨씬 낫습니다. 뭐 웬만한 원작 기반 영화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더더욱 만류하고 싶습니다. 극장 가지 마세요. 그냥 책으로 읽으십시오. 어차피 극장에서 15,000원 주고 보는 거랑 책으로 15,000원 주고 읽는 거랑 똑같잖아요. 가격은. 그러니까 그냥 책으로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어디 한번 읽어볼까나 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바로 읽어봤는데 이게 저한테 너무 깊은 아픔 그리고 울림을 안겨다줘서 그 즉시 구매로 이어지진 않았고요. 사야지 하다가 중고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맞다 사기로 했었지 해서 구매해서 또 읽었습니다. 간략하게 소년이 온다에 대한 저의 어줍잖은 감상평을 남겨본다면 소년이 온다는 파란 불꽃과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 하면 붉은 계열의 색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주로 빨간색, 주황색 혹은 노란색. 근데 파란 불꽃도 있죠. 가스레인지나 터보라이터를 켜면 파란 불꽃이 튀어나오잖아요. 이번 기회에 파란 불꽃과 붉은 계열 불꽃의 차이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문과라 문송합니다.
불완전 연소와 완전 연소가 있는데 연료가 탈 때 산소가 충분하면 충분할수록 연료가 끝까지 타는 완전 연소가 일어난대요. 반대로 산소가 충분히 연료와 섞이지 못하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고, 그럼 당연히 연료가 끝까지 타는 완전 연소일수록 온도가 높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불꽃은 무슨 색일까요? 빨간색? 아니에요. 바로 파란색이랍니다. 지금까지 롤린스의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집중 안 하면 벌어지는 촌극 시간이었습니다. 예, 대충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잖아요. 되게 뜨거워요. 파란불이 더 온도가 높다지만 관념적으로는 빨간색이 뭔가 더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이 저만 드나요? 여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 책에 자주 거론되는 단어가 학살 그리고 저항입니다. 쏟아져 흘렸던 피, 켜켜이 쌓아놓고 불태워졌던 시체에서 뿜어진 연기로 가득했던 1980년 5월 광주. 뜨겁죠. 그때 그날 광주를 다뤘던 영화 화려한 휴가나 택시 운전사도 마찬가지로 뜨겁습니다. 근데 소년이 온다에서 한강 작가는 반대로 접근을 했어요. 냉정한 문체로, 되게 서늘한 문체로 80년 5월 광주를 조망합니다. 절대 흥분하지 않고요. 천천히 그리고 샅샅이 하지만 싸늘하게 소년과 친구들, 가족에게 그날과 그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서술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읽는 게 참 두려웠어요. 무서웠고, 한강 작가께서 결국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활자로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페이지 남짓해요. 소년이 온다가.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말 책을 수차례 끊어 읽었어요. 한 번에 쭉 읽을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이렇듯 무채색에 가까운 서술은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식으로 넘어가듯이 끔찍했던 40년 전 일을 회상합니다. 마치 지금 80년 광주를 바라보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처럼 보였어요. 무뎌지고 무뎌져서 별일 아니었다는 듯이, 다 지나간 얘기란 듯이. 왜 한강 작가께서는 이런 서늘한 톤을 택했을까? 우리가 관심 두지 않기 때문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과거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의도적으로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1980년 광주는 한강 작가가 그려낸 광주처럼 차갑게 식어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소년이 온다는 파란 불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한 더 그레이트 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경하드리면서 파란색 도포자락과 붉은색 무관복 휘날리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38번째 에피소드 전란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전란은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부국제 최초로 OTT 전용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미 기타 영화제들도 개막작으로 OTT 영화를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새롭다거나 놀랍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꾸준히 거론될 소식일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에서 언급할 거지만, 그리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진짜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화면 때깔도 그렇고 액션 연출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영화관에서 봐야 제맛일 것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왜 넷플릭스 독점 공개로 결정했느냐? 넷플릭스에서 가장 좋은 지원을 약속해줬대요. 약속한 가장 좋은 지원. 제작비가 추정키로 3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전란도 우리 조커 폴리아드의 절대로 제작비 2억 불 아닙니다. 처럼 300억 아닙니다. 일 수도 있겠지만 제작자인 박찬욱 감독의 말 맞다나 어느 정도 규모가 따라줘야 하는 작품인 것은 확실한 듯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 화제작, 비단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OTT 화제작이라 하면 공개 몇 주 전에 극장 개봉을 하기도 했잖아요. 전란도 그래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 아무리 최신 텔레비전으로 보면 뭐합니까? 영화관에 반의 반도 못 따라오는데.
여담이지만 제가 극장에서 돈 주고 공개 전에 본 넷플릭스 영화가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이랑 그레이맨인데, 아이리시맨은 3시간이 넘잖아요, 상영시간이. 이거는 집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거 제대로 못 본다. 3시간 동안 화장실 가고 앉은 자리 수십 번 고쳐 앉아가며 볼 거 뻔하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기로 결심을 했고, 철저한 사전 준비 덕도 있겠지만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쭉 스트레이트로 봤습니다. 명작이에요, 아이리시맨. 그 다음에 그레이맨. 저는 다 때려다 부수는 블록버스터 장르를 가장 좋아하니까 루소 형제가 또 차세대 블록버스터 황제의 자리를 놓고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인데, 이들이 만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를 방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볼 순 없다. 이건 극장 가서 봐야 한다 해서 봤죠. 뻔한 블록버스터이긴 한데 역시 극장에서 보니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레이맨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레이맨 보고 난 후에 정말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레이맨을 극장에서 혼자 봤냐? 그랬다면은 절대로 스펙타클한 일이 안 벌어지죠. 소개팅녀랑 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극장 밖을 나서고 얼마 안 있어서 소개팅녀가 기절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 정말 사전뜻 기대로 기절했어요. 왜 기절을 했느냐? 궁금하세요? 어느 플랫폼이든 좋아요 10개와 댓글 10개 찍히면 다음 에피소드에 기절한 이유 공개하겠습니다. 합쳐서 아닙니다. 각각이에요. 간만에 돌아온 이벤트 아닌 이벤트입니다. 이 새끼 장사 참 더럽게 하네. 이런 댓글도 대환영입니다. 제 부모님 안위가 걱정되시나요? 그런 댓글과 메일 바로 남겨주십시오. 그 즉시 팟캐스트 운영 비용으로 쓸 수 있게 고소를 할 아닙니다. 여러분의 화력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전란의 스태프와 출연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유지태 배우 주연작 심야의 FM을 선보였던 김상만 감독이 전란의 연출을 맡았고요. 전란의 각본은 영화 바람난 가족, 그때 그 사람들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경력이 있는 신철 PD와 영화 아가씨와 헤어질 결심 등의 연출을 맡았던 박찬욱 감독이 집필했습니다.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각본 작업에 들어갔고 애초부터 시리즈가 아닌 영화로 기획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 개인에게도 전란이 넷플릭스와 첫 협업인데 데이비 핀처 감독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나가실지 기대가 되네요. 출연 배우로는 너네 영화 극장 개봉할 때나 극장 와주세요 하지 너희는 한국 영화 신작 극장에서 개봉하면 가서 보긴 하냐? 란 정우성 배우의 일침을 새겨들어야 할 극장을 편하게 갈 수 없어서 1년에 2-3번 간다는 강동원 배우. 그래서 OTT 영화를 찍으신 건가? 집에서 편하게 보려고? 그러고 보니 차기작도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던데, 이야, 인터뷰에 다 뼈가 담겨 있구만. 의도가 있었어.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과거 책방을 운영했을 때 책방 한 켠에 한강 작가 파트만 따로 뒀을 만큼 한강 작가 찐팬이라 그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예전부터 예상했었다는 박정민 배우. 아니, 이렇게 따지면 숟가락 못 얹을 분야가 하나도 없는데, 아닙니다. 14년 전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에서는 대동계를 이끌었던 수장이었지만 전란에선 대동계를 뿌리째 뽑아버리는데 혈안인 선조 역을 맡은 차승원 배우, 이 외에 진선규, 김신록, 정성일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커 폴리아드의 에피소드에서 오프닝으로 전란 줄거리 예상했었잖아요. 그거랑 완전은 아니고 한 50% 정도 비슷합니다. 절반만 비슷하다는 건 예상했던 그대로 영화가 전개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상과 다른 전개에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건가 싶은데 그것도 아닌 게 대충 큰 줄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인 줄거리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대동계를 창시했던 실존 인물, 정여립이 일으킨 난, 이것도 진짜 난을 일으키려 한 거냐 아니면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냐 논란이 있지만 여튼 정여립의 난이 진압되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합니다. 정여립의 아들이 차승원 배우가 맡은 선조 앞에서 문초를 받는데 이미 혀가 잘렸어요. 근데 선조는 계속 대동하다, 나와 노비가 대동하다, 말해보거라 라면서 막 다그쳐요.
이처럼 선조는 신분 제도를 혁파하려는 모든 시도를 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반란을 획책하는 역적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왕권에 대한 탐욕이 남다른 인물로 그려져 있고 이 탐욕을 위한 왕권 상징에 집착하는 인물입니다. 다음날 한양 궁궐 앞엔 정렬입 아들과 그의 동료들 머리가 효수되어 있는데 이 근처를 한 추노꾼 무리가 노비를 매달고 지나가요. 노비는 바로 강동원 배우가 맡은 천영이고 추노꾼은 천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병조참판이 고용한 사람들인 거죠. 추노꾼들이 천영을 이끌고 병조참판 집에 가니까 저거 천영이 아니요? 이게 몇 년 만이요? 이러면서 막 노비들이 수군댑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 도망인데 병조참판 앞에 선 천영이 내가 그리도 줬소? 또 잡아오게? 하니까 병조참판이 내 이놈 하는데 그때 병조참판의 아들 박정민 배우가 맡은 이종려가 급하게 천영에게 달려들더니 제발 좀 닥치고 있어 이러면서 입을 막으려 드는데 천영이 하이고 매번 무과 시험에서 낙방하시던 도련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셨다고요? 장원급제? 하면서 내가 니놈과 니놈 식솔, 자식 다 불태워 죽일 거야 하면서 길길이 날뜁니다. 그때 종려가 천영이 훔쳐간 어사검으로 천영의 손등을 찢고 뒷간에 가둡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무슨 사연이냐? 천영은 원래는 양민이었어요. 근데 빚을 못 갚아 천민이 된 어머니를 따라 졸지의 신분이 노비가 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랑 헤어지고 병조참판 집으로 팔려가는데 병조참판은 대를 이은 무신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종려도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명예를 유지하고 드높이기 위해서 무예를 닦는데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아버지가 매를 듭니다. 근데 이종려에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테랑에서 조태호 대신 유해진 배우가 맡았던 최상무가 대신 회장님한테 빠따 맞는 것처럼 동년배 노비, 그래봤자 어린 남자아이죠. 그 어린 남자아이를 회초리로 팹니다. 어린 애가 매일같이 맞는 데를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으니 어떻겠어요. 죽어나죠. 정말 죽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 노비 아이를 데려오는 거예요. 천영 입장에선 어이가 없죠. 아니 내가 왜 쟤 대신 맞아야 하냐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다리가 불어 터져라 맞죠. 또 마침 자기가 오기 전에 맞아 죽었던 아이 시체가 거적대기에 실려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망쳐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가니까 아버지는 스스로 나무에 목을 매달았어요. 그렇게 추노꾼들에게 잡혀 병조참판 집으로 돌아오는데 또 종려를 대신해서 맞죠. 맞는 와중에 종려와는 DNA가 좀 달라요. 눈대중으로 종려 무예수승의 움직임을 대번에 파악해냅니다. 그러고는 밤에 종려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너 앞으로 나 한 대 맞으면은 넌 밤마다 나한테 2대씩 맞는 거야. 알겠어? 하면서 특훈을 시킵니다. 이 모습을 또 우연히 병조참판이 보는데 처음에는 아니 저 천한 것이 같은 시선으로 보다가 아들 녀석의 실력이 발전하는 걸 보니까 오호 저 쓸만한데? 해서 더 이상 무예스승 밑에서 배우지 말고 천영에게 검술 지도를 맡깁니다. 회초리 맞을 일도 없고 종려도 더 이상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되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종려와 천영은 친구가 되고 점점 더 우애가 깊어져 나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종려는 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았는데 무과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합니다. 아버지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천영이 나섭니다. 어차피 자기도 종려가 무과 시험 통과하면 종려 개인 검술 지도자가 아닌 종려의 몸종 1이 되어버리니까 이러면 계속 노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시험을 보겠다. 만약에 장원급제를 하면 나 면천시켜 주십시오. 해서 오케이 콜 해가지고 대신 시험을 봅니다. 결과는 당연히 장원급제를 하고 어사화랑 어사검을 수여받습니다. 천영은 면천받을 생각에 짐 싸고 막 이제 집을 떠날 채비를 해요. 근데 병조참판 이 양반이 약속을 안 지키죠. 종려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니 한낱 노비도 약속을 지키는데 사대부의 어른이란 양반이 약속을 안 지켜서야 되겠냐 라면서 강하게 항의를 하는데 야 너 제가 어디 가가지고 너 대신 시험 봤다 하면 어쩔 거야? 그럼 우리는 임금님을 속인 대역죄인이 되는 거야 인마 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종려는 천영에게 가서 약속을 못 지켜 미안하다. 듣자 하니 어디서든 왜군을 잡거나 해서 공을 세우면 면천시켜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 어사검, 아니 네가 실력으로 쟁취한 너의 어사검을 들고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영은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어린 표정으로 종려를 쳐다보면서 내가 아직도 네 동료냐고 묻고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종려의 어깨를 밟고 담을 넘어 도망친 거죠. 다시 잡혀가지고 광에 갇힌 건데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종려는 어찌됐건 장원급제자 신분이니까 바로 왕의 호위무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선조가 불이 나게 도망칠 거란 소식을 미리 접했죠. 어머니와 아내에게 도망갈 채비를 해놓으라고 전합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피난길을 가려고 짐을 싸죠. 또 온갖 거 다 싸들고 갑니다. 짤데기 없는 것까지 다 싸들고 가는데 왕이 궁궐을 버리고 도망가려 한다는 얘기를 노비들도 전해 들은 거죠. 이때 천영 전에 회초리 맞다 죽은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거죠. 때는 이때다 하면서 농기구들을 노비들에게 전해주면서 언제까지 개돼지처럼 살 거냐. 이때밖에 기회가 없다 하면서 병조참판을 상대로 들고 일어납니다. 불태운 노비 문서를 병조참판 아내에게 던져서 같이 타죽게 만들고요. 뒤늦게 퇴청한 병조참판도 노비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깨어난 천영도 정신을 차리고 밖을 나와 보니 병조참판 집이 훨훨 타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병조참판 일당 참교육할 때 쓰인 어사검을 뽑아 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는데 종려의 처가 아기와 함께 불탄 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영이 위험하니까 피하시오, 일로 오시오 라고 하는데 종려 처가 니놈 말대로 되었구나 하면서 천영을 노려보죠. 천영은 빨리 오라니까 하면서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어디 감히 천한 것이 나에게 몸을 대느냐 하면서 되려 불길 속으로 아이와 함께 뛰어듭니다. 종려를 찾아 경복궁으로 향하려는 천영을 뒤늦게 병조참판집에 온 추노군 일당이 보게 되고 성난 백성들을 뒤로하고 한창 도망 중인 선주 곁에서 호위하느라 바쁜 종려에게 이 일을 전달하게 되는 데에 과연 종려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천영은 끝내 종려를 맞닥뜨리게 될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종려의 아들은 정말 종려의 친자일까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화 전란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았던 점. 박찬욱 감독의 말 맞다나 어느 정도 규모가 따라줘야 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화면을 통해서 설파합니다. 그만큼 적재적소의 최신 기술이 활용이 돼가지고 언급했듯이 극장에서 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CG를 활용해서 화마에 휩싸인 경복궁을 딱 보여줬을 때는 집에서 보는데도 야 저거 참 장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비단 이런 화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환호성을 지르는 백성들, 임금을 규탄하는 소음들이 또 스쳐 지나가듯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가 훌륭한 상영관에서 봤더라면 보다 입체감이 살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사소한 부분까지 살려낸 영역이 참 다채로웠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액션씬에서도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1인칭 화면이라든가 칼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라던가 이런 것들이 박진감을 더해주고 내가 마치 강동원을 상대하는 것 같은, 정성희를 상대하는 것 같은, 박정민을 상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안겨다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몰입감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 적재적소의 이런 기술들을 최대한 잘 활용했구나. 이건 참 이 영화를 보는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CG 활용이 참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거는 촬영과도 어느 정도 겹쳐 있는데요.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천영과 종려 사이에 그런 오해가 생기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잖아요. 폐허가 된 한양 시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여줄 때 부감샷이랑 풀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선조는 왕권은 어디까지나 관념이고 그 관념을 백성들 뇌리 속에 콱 박히게 만들어서 다시는 나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면 화려한 그리고 어마무시한 규모의 궁궐을 지어야 된다 라고 줄창 외치잖아요. 선조의 이 같은 권력을 향한 탐욕과 공허한 한양 시내의 풍경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식의 탐욕만 남은 도성, 부패한 냄새가 가득한 이 거리 등을 부감샷으로 딱딱 잡아주니까 좀 직접적이긴 해도 나름 그 부감샷으로 잡았을 때 CG로 구현해낸 도성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도 와닿다 보니까 이 부분도 참 메시지와 화면을 잘 어우러지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인물별 서사가
밸런스 조절이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낄끼빠빠가 적절했달까요? 일단 천영은 극 중에 최강의 검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얘 검신이에요. 여러분 보면 모릅니까? 강동원이잖아요. 얘 검 잘 써요. 얜 그냥 원래부터 본투비 칼을 잘 씁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줄거리 요약 때도 언급을 했듯이 눈대중으로 보기만 했는데 무예 스승의 움직임을 파악해내잖아요. 어렸을 때. 물론 그거는 어느 정도의 DNA를 갖고 태어난 거다라는 묘사긴 하긴 합니다만 그 전에도 아버지가 줬던 목검을 계속해서 휘두르면서 예전부터 무예에 좀 조예가 깊었던 인물로 그려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름의 서사적인 빌드업을 쌓아놓으니까 나중에 왜군 장수 앞에서 어떻게 그런 일본식 검술을 쓸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예전에 그런 검술 쓰던 애랑 붙은 적이 있는데 인상 깊더라고. 그래서 유심히 봐뒀지. 이 말이 설득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설명 없이 얘는 그냥 검 잘 써요. 그러니까 그냥 카피캣도 잘해. 보면 바로바로 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맥이 빠졌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당위성을 제공해줬다. 상대방의 빈틈을 공략하는 능력, 이것도 어렸을 때 어느 정도 무예 스승의 빈틈 같은 걸 파악하는 거를 보여줬고 또 나중에 처음으로 왜군과 맞닥뜨렸을 때도 조총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대번에 파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사가 나름의 빌드업을 찾아 나가니까 정성일과 혹은 박정민과 최후의 혈투를 벌일 때 약점을 파악해서 공략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천영의 인물별 서사는 이렇게 빌드업을 착착착착 깔아놔서 좋았다면 또 반대로 아예 이런 빌드업 자체가 없이 등장해서 너무나도 좋았던 캐릭터는 김신록 배우가 맡았던 범동입니다. 예전에 이런 식의 민중봉기 사극들을 보면 여성 캐릭터들을 좀 박하게 말하면 할당제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자기적으로 채워넣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괜히 변명하고 싶어서인지 이 아녀자는 예전에는 양반이었는데 지금은 이러콩저러콩 하면서 서사를 집어넣기 바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인데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은 캐릭터인데 저 캐릭터의 서사를 이렇게까지 길게 풀어낼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서사의 당위성을 계속해서 설파하려고 무리한 러브라인을 집어넣기도 하고 코믹 릴리프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극의 흐름을 망치는데 일조를 했거든요. 근데 욕은 여성 캐릭터만 다 먹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자기적으로 집어넣은 그 애초의 청사진 자체가 잘못된 건데 여성 캐릭터 뒤에 창작자들이 숨어서 본인의 어떤 빈약한 서사에 대한 책임감을 떠넘기려고 했었는데 적어도 전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깔끔합니다. 구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동세상이라잖아요. 양반과 쌍놈 구분 없이 잘 살아보세. 정신에 입각하여서 활동하는 단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거기다가 여자만 또 이러쿵저러쿵 얘는 예전부터 어쨌다 저쨌다 그것도 웃기잖아요. 의병인데 아녀자 남녀노소 구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7년이 지난 뒤에 의병 단체의 김신록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그럴 수 있지. 왜? Why not?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렇게 배경서사를 아예 걷어낸 것이 물론 살짝 나오기는 하죠. 김자령 장군에게 안녕을 고할 때 진짜 장군님이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본 양반들 중에 가장 양반다운 양반이었다라는 식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대충은 좀 생각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기긴 하지만 갑자기 김신록이 강동원 옆에서 나가 그랬을 땐 말이요 하면서 막 구구절절 옛날 얘기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 부분이 참 좋았다. 그래서 낄 땐 끼고 빠질 땐 빠지는 이런 서사적인 밸런스가 극의 어떤 본질에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액션 장면이 여러모로 차별화를 많이 시도했습니다. 언급을 했듯이 칼 인칭 시점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박력 넘치는 액션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액션 장면을 촬영할 때 배우들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동원 배우와 정성일 배우, 장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샷 위주 원테이크 액션 장면이 은근히 많아요. 사실 풀샷 원테이크로 가게 되면 배우들의 움직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굼떠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액션 장면의 스피디함이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워낙 강동원 배우가 액션 잘하기로 소문난 것도 있긴 하지만 강동원 배우의 길쭉한 몸이 사방팔방을 막 휘저으면서 화려하게 군무를 출 때는
정말 멋있더라고요. 감탄스럽고 이거를 컷 편집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연출을 했어도 뭐 강동원 배우니까 멋있을 순 있겠지만 그래도 화면 꽉 차게 그 큰 키의 배우가 또 정성일 배우도 키가 크니까 그 둘이 정말 길쭉길쭉한 다리랑 팔 뻗어가면서 액션씬을 채워 넣으니 참 보는 맛이 남다르더라고요. 박정민 배우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178이에요. 본인 피셜. 이 세 배우가 또 마지막에 1대1대1로 맞붙을 때 또 풀샷으로 주로 찍는데 아기자기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휘날리는 도포자락, 찰랑거리는 갑옷에 달린 뭐 어떤 폐물들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타 사극 액션물과는 좀 다른 쾌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배우에게 기대는 바가 크긴 한데 그 배우가 가진 능력과 역량을 끄집어내는 것도 스태프의 역할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스태프들의 역량이 빛을 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차승원 배우도 키가 크잖아요. 예, 보는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승원 배우를 기왕 언급했으니 이 영화에서 저는 차승원 배우의 연기가 참 이 영화에 있어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히스테릭한 왕권 신수설 맹신론자 선조의 분에서 열연을 펼치시는데 차승원 배우가 또 발성이 힘이 들어갈 땐 빡 들어가고 힘이 빠질 때는 약간은 좀 코믹함을 유도해내는 그런 발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긴장을 풀어주면서도 다시 빡치게 만들어요. 저런 식의 발성이라든지 저렇게 허허실실 웃는 게 일단은 직관적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고 에라이 모자란 놈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이내 발성에 힘을 줘가지고 순신은 죽었는데 자령은 살아있다 라고 할 때는 쟤 또 왜 저런 말해? 저 선조 저거 진짜 저런 새끼가 도대체 왜 왕이 돼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 부분의 밸런스 조절을 너무 잘해서 작품이 진행될 때 한없이 진지해지다가도 선조가 쓱 등장하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그 역할을 차승원 배우가 관록 있는 연기로 해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았던 점은 이건 좀 사소한 부분인데요. 통역관 있잖아요. 예. 이동식 팝하고 되게 현실적이면서 뻘하게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통역을 하게 되면 저런 식의 상황이 연출이 되잖아요. 내가 한마디를 하면 옆에서 누가 통역을 해주고 그 통역을 들을 때까지 외국인은 가만히 있고 그러다가 그 외국인이 또 한마디를 하면 또 통역관을 거쳐서 나에게 들어오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 저게 저 당시의 모습이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현실성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과정을 끝까지 유지를 하니까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저런 상황에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특히 다리가 잘렸을 때 직업정신이 투철하세요. 내 다리 어딨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통역을 이어나가는. 근데 거기서는 그냥 차라리 애초에 설정이 7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7년 동안 정성일과 그 휘하의 왜군들은 조선에서 암약을 하면서 활동을 이어왔다는 건데 유창한 조선말까지는 아니어도 몇몇 단어 정도는 알아듣는 식의 설정을 가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1대1대1로 3명 다 한없이 정말 진지하고 최후의 결전이다라는 결기 어린 표정으로 독한 말을 주고받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옆에서 통역하고 있으니까 좀 저게 현실이긴 하겠지. 근데 좀 빠져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성일이 강동원이 하는 모든 말을 알아듣진 않지만 몇몇 단어 같은 거는 알아듣는 네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로구나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식의 연출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란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이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갈등 구조가 되게 도식적이죠. 양반과 천민이 우정을 쌓았다 혹은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면 오해가 싹트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해서 둘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나중에 그 오해를 풀고 화합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악당들을 상대로 최후의 결전을 벌이게 되고 최후의 결전 끝에 둘 중에 한 명이 죽거나 혹은 둘 다 죽거나 해피엔딩은 없다. 이런 도식적인 갈등 구조가 전란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비단 양반과 천민이 등장했을 때의 도식적인 갈등 구조뿐만이 아니라
선조, 인조, 연산군 같은 왕만 나오면은 늘 벌어지는 엔딩 있잖아요. 민중봉기 와 하면서 끝나는 그 엔딩. 이게 여기서도 뭐 엔딩이 그렇게 재현되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밀란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왕이 이제 어떻게 내 백성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저놈들을 몰살해라, 이런 식의 장면들이 여과 없이 여기도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기시감이 참 강해요. 그래서 조커 폴리아드의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에 있어서 큰 줄기는 좀 비슷하다 보니까 전개마저도 평이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영화들이나 뭐 드라마들도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설령 민중봉기를 전혀 떠올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소재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끝내 민중봉기랑 어떻게든 엮입니다. 그래놓고서는 뭐 시대의 경랑에 휩쓸린 운명적 사랑이니 포악한 권력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들만의 우정이라는 둥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데 결국 반란이나 왕위 찬탈이에요. 뻔해요. 대놓고 민중봉기를 그게 주 테마로 내세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군도 등도 있지만 추노나 왕의 남자나 임지연, 주지훈 배우 주연의 간신이나 처음에는 노비를 쫓는 추노꾼이라는 저런 직업도 조선시대엔 있었구나. 참 새롭다 해서 그 노비가 어쩌다가 탈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알고 보니 장혁은 또 언녀나랑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것도 마지막에 노비들의 민중봉기에 동참하게 되는 장혁을 보여주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왕의 남자도 갈 때 가더라도 우리 기가 막힌 한판 버리고 가자라고 하는데 둘이 줄에서 날아오름과 동시에 궁궐을 점령하러 온 민중봉기 부대를 보여주면서 끝이 나죠. 간신도 처음에는 연산군의 색정에 포커스를 맞춘 듯 하나 알고 보니 임지연이 진짜 말 그대로 온몸 바쳐가면서 연산군의 애첩으로 발탁이 되고픈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반란도모로 끝이 나는, 귀결되는 그런 식의 전개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전란도 그동안 보아왔던 수많은 애초부터 민중봉기를 내세웠던, 알고 보니 민중봉기로 치닫건 그런 사극들과 맥락을 같이 하니까 극적인 긴장감 자체는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것. 저 둘 중에 한 명은 살겠지. 혹은 화해하고 정성일만 죽이고 끝나려나? 그래도 한 명쯤은 죽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다른 작품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1대1대1 마지막 그 액션 장면은 추노에서도 마지막에 이종혁이랑 장혁 그리고 오지호 이 세 명이 붙는데, 거기서는 오지호와 장혁이 나중에는 결국에 한 팀이 돼서 이종혁을 상대하긴 하죠. 하지만 구도 자체는 1대1대1이니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종빈 감독의 군도가 많이 아른거려요. 강동원 배우 때문에라도 더더욱 그런데 출중한 무예 실력에도 미천한 신분 때문에 출세길이 가로막힌 설정은 강동원 배우가 군도에서나 전란에서나 비슷하게 갖고 있고, 친형제든 의형제든 배다른 형제든 형제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전개도 그렇고, 형수님 혹은 뭐 재수씨와 그녀의 아기를 마주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과연 종려의 친자가 맞을까라는 얘기를 드린 건데, 여기서는 종려의 친자가 맞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군도 보신 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전개로 꼽는 부분이 뭐냐, 왜 그렇게 극악무도하기로 소문난 강동원 배우가 맡은 조윤은 지 조카 안 죽이나, 그냥 죽이면 더 이상 조씨 가문 적통의 씨가 마르니까 서자 출신인 네가 다 꿀꺽할 수 있는데 왜 안 죽여? 게다가 스포일러 나갑니다. 나중에는 그 아기 때문에 지 목숨까지 내놓네? 왜 저렇게까지 해? 아기라서? 귀여워서? 그럼 그렇게 극악무도한 놈이라는 설정이랑 맞지가 않지. 설정 충돌이잖아. 라면서 의구심을 품으셨단 말이죠. 근데 왜 조윤이 그 아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놨을까요? 저만의 가설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이게 100% 맞는 것 같아요. 군도 속의 배다른 동생, 조씨 가문의 적통, 이 재수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조윤의 친자입니다. 윤종빈 감독께서 조윤은 모태솔로다라고 하셨지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그냥 제가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군도 보신 분들 잘 떠올려 보세요. 재수씨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잖아요.
그때 재수씨 배경에 대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어린 나이에 팔리듯이 조씨 가문에 시집을 왔다. 팔리듯이.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집안끼리 혼인을 약조한 사이도 아니고 조윤 동생과 연애 결혼한 사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수씨 입장이 한번 돼보자고요.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낯선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은 딱 보니까 좀 비리비리하고 또 글 공부한답시고 계속해서 집을 비워요. 뭐 산속에 틀어박혀 있어요. 그렇게 집안 비우기 일쑤예요. 아, 참 의지할 데가 없네 하고 고개를 쓱 돌리니까 무예 연습에 한창인 강동원이 있네. 사내 구실이나 제대로 할란가 모르겠는 남편놈은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하는데 인근 기생집이란 기생집은 전부 초토화시킬 것만 같은 남자가 길다랗고 굵은 검을 휘두르면서 남성미를 뽐내는데 어느 여자가 안 반합니까? 강동원이 그러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재수씨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야 정신 차려. 어찌됐건 나는 양반 가문의 자제야. 그리고 난 임자가 있어. 지조를 지켜야 돼. 은장도를 가슴속에 꼭 품어야 돼. 딴 마음 품어선 안 돼. 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저는 조윤도 좀 천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보험 개념으로 쓱 재수씨를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재수씨 쓱 건드려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사내 아이가 출산을 하면 그럼 동생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그 아이가 이제 이 조씨 가문의 적통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씨를 물려받은 아이예요 라고 하면 조씨 가문은 다 내 유전자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으로 건드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새끼 찾겠다고 죽어라고 사방팔방 조선팔도 누비면서 하정우 어딨냐 이성민 어딨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아이를 봤을 때 내 새끼구나. 그러니까 그 새끼를 위해서 나의 새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친다. 이게 정설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뻘소리긴 했습니다만 도대체 왜 조유는 자기 조카를 죽이지 않았는가에 대한 미스터리를 제가 조금이나마 망상을 통해서 해소시켜드리지 않았나. 감히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예.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군도가 너무 많이 떠올라요. 겹치는 지점이 많다 보니까 전란을 좀 박하게 표현을 하면 군도에서 위치를 전복만 시키고 때깔만 10년 전 작품이더라고요. 군도가 10년이나 지났으니 최신 기술을 통해서 때깔만 좀 업그레이드 시킨 약간 리마스터링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작품이 앞으로 민중봉기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를까? 그림은 걔가 제일 예뻤지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이 작품만의 독창성과 이 작품만의 작품 내적으로 갖고 있는 스토리의 서사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 있을까?에는 의구심이 가시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제 연기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박정민 배우 연기 칭찬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뭐 놀라울 정도의 연기를 선보인다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그간 박정민 배우 연기에 늘 감탄을 해와서인지 어느덧 익숙해진 걸 수도 있겠죠. 박정민 배우 입장에서는 약간 역차별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송강호, 최민식 배우 보고 연기 잘한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잘. 왜냐면 그 배우들은 늘 잘했으니까. 오히려 약간 역차별을 받는 거죠. 진짜 혼신의 연기를 했는데도 송강호는 늘 저만큼 보여주니까 송강호는 평균 95점을 늘 내놓으니까 이번에 96점 받았네? 평균이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박정민도 감히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잠재력을 지닌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여기서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동원 배우랑 붙을 때는 확실히 박정민 배우가 좀 더 돋보이긴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보인달까요? 얼굴 표정을 클로즈업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앞서 줄거리 요약 때도 언급을 했듯이 나 아직도 네 동료냐 라고 물어볼 때 천영이 도망갈 때는 당연히 강동원 배우의 표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영의 품에서 종려가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난 아직 네 동료지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의 어떤 표정 연기의 차이라든지 리액션 해주는 천영이 처음 그 말을 할 때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리액션을 하는 박정민 배우의 표정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이라이트에서는 나 아직도 네 동료니? 라는 박정민의 물음에 강동원 배우의 표정이 클로즈업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리액션에서도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강동원 배우께서 아직까지 이런 좀 디테일한 표정 연기에는 한계가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뚝뚝한 캐릭터고 그리고 좀 센치하고 이런 인물이라고 할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꽤나 적나라한 표정 연기가 필요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인지 박정민 배우의 연기가 그 순간만큼은 좀 더 빛나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술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영화가 또 정말 많이 노력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산골 같은 데서 실제로 많이 촬영을 로케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이 빚어낸 풍경에서 촬영을 하다가 다음 장면에서 본격적인 액션씬이 벌어진다든지 혹은 삼자 대면씬이 벌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뒷배경이 다 CG로 바뀌는데 이질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아무리 CG 기술이 발달을 해도 자연은 못 이기죠. 흑백요리사 보면은 흑수저 백수저 가릴 거 없이 MSG 안 쓰고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내려고 부더니도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역시 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MSG는 신이 만든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뻘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볼멘 소리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왜군을 상대로 무쌍을 찍는 대단한 무술 실력을 겸비한 천영이는 어쩌다가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추노꾼한테 잡혔나? 좀 의아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설계만 한다면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3명 정도는 그냥 가뿐히 기습을 당해도 천영이가 후드르뚝딱 했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잡힌 거야 참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볼멘 소리로 남겨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전란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그럼 영화 전란에 대한 별점과 한 줄 평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전란에 대한 제 별점은 3.0 나쁘지 않은데 입니다. 때깔도 좋고 사운드도 훌륭하고 완성도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완성도이고 내적으로는 많이 본 이야기고 갈등 구조도 익숙하고 어떻게 끝날지도 다 알겠고 긴장감이 그렇게까지 유지되지가 않아서 아쉬운 마음에 3.0이라는 평이한 점수를 주게 됐습니다. 영화 전란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때되면 돌아오는 민중봉기 사극 근데 이제 때깔을 곁들인입니다. 최강록 셰프의 어록이죠. 제목은 고추장 닭날개 쪼림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지를 곁들인 그거 빨아다 썼습니다.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군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드라마로 따지면 녹두꽃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식의 민중봉기 사극이 쿨타임 찼다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서 이런 한 줄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300억으로 추정되는 제작비 값은 또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때깔을 곁들인이라는 부연 설명을 달게 됐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슈렉, 드래곤 길들이기 등을 제작했던 드림웍스 스튜디오의 마지막 자체 제작 작품 와일드 로봇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실 허진호 감독의 신작이죠. 보통의 가족을 다루려고 하다가 와일드 로봇에 대한 세간의 호평이 너무나도 많아서 호기심이 생겨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가족도 벌써부터 호평이 줄을 잇고 있더라고요. 역작이 나왔다. 허진호 감독이 칼을 제대로 갈았다. 이런 식의 평들이 또 줄을 잇고 있어서 와일드 로봇 다음에는 보통의 가족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38번째 에피소드 전란이었고요.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